네, 안녕하십니까. 저 이어서 논문명 1-1 Ethical Concerns and Issues in the Publication Process라는 제목으로 논문명 1-1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방송대 황희준 교수고요. 그 강은구 박사랑 같이 공저로 이 논문을 작성을 했습니다. 자, 지금 화면 보이시죠? 공유하기 화면 버튼 눌렀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예, 지금 39페이지입니다.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이제 많이 지체돼서 제가 짧게 한 10분 이내로 발표를 하고요. 혹시 토론자 계시면 해주시고 아니면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거 하기 전에 제가 그 연구윤리라는 학술지를 작년에 3월에 창간을 해서 지금 이제 3호 발행을 앞두고 있고요. 여기 학술대 발표해 주신 교수님들께서 주신 논문을 그 아콤스상에서 지금 심사를 해서 잘 완료가 된 논문에 대해서는 이제 3월호에 논문을 실리고 또 9월호에 논문이 실릴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등재 후보지 신청을 하게 되고요. 차후에 이제 학술지 발전 전개상 굉장히 지금 빠르게 진행될 계획에 있으니까요. 앞으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선 연구윤리와 관련해서는 지금 저희 한국연구재단에서 그 연구윤리 지원 사업을 2018년에 이어서 2020년도에도 우리 한국유통과학회에서 지금 맡아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잘 마무리하게 되면 그 연구윤리와 관련한 그 가이드 책자가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그 나오게 되면 우리 그 편집진들 그리고 우리 저 회장님들께 한 부씩 다 배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윤리에 대해서 어제 그 간략하게 잠깐 설명할 기회가 제가 있었는데 시간상 오늘 제가 하기로 하고 지금 연기를 했고요. 오늘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 어제 회장님께서 오늘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에 같이 말하는 게 좋겠다고 하셔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께서 그 연구윤리와 관련해서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하실 건 없고요. 기본적으로 그 저희 편집 관리 측면에서는 유사도 그 표절률이죠. 그것을 낮추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표절률을 낮추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시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뭐 본인의 언어로 작성하는 것이겠죠. 하지만 기술적으로는 저희가 카피킬러로 이제 유사도 검사를 하게 되는데 거기 보시면 그 설정이 있습니다. 설정에 각주 참고 문헌을 포함시킬 거냐 제외시킬 거냐를 선택하게 돼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저희 학술지가 논문 유사도 5% 또는 학위 논문을 정리해서 학술대 논문을 발표할 경우 10% 기준을 하고 있는데 이 기준이 참고문헌 각주를 제외한 겁니다. 그러니까 참고문헌 각주를 제외를 선택하시면 각주나 참고문헌이 다 달려있는 경우에는 유사도 검사에서 문제 없는 걸로 다 제거가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께서 저자들에게 혹은 본인들이 논문을 투고하실 때 유사도를 낮추기 위해서 고민하시지 마시고 가장 간단한 방법은 본문에 각주를 다시면 됩니다. 그 각주가 정말로 그 문헌에서 가져온 게 맞느냐 맞지 않느냐 이걸 판단하는 게 아니고요. 유사도 프로그램에서는 문단 끝에 각주가 달려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해서 각주가 있으면 무조건 유사도에 문제가 없는 걸로 제거하고 개선을 합니다. 따라서 각주를 일단 다시면 유사도에서는 많이 자유로울 수 있다. 물론 5어절이나 6어절 일치 기준도 보긴 합니다만 각주가 달려있는 경우에는 그 5어절, 6어절 일치 기준이 면제가 돼요. 또 그러니까 문단 뒤에 각주를 다시는 거 그 부분이 가장 간략하게 유사도를 낮출 수 있는 방법이라고 알려드리고요. 자, 이 앞 페이지는 일반적인 연구윤리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선 연구윤리를 제 이 지금 발표 논문에서는요, 크게 두 가지로 생각을 했어요. 두 가지. 첫 번째,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연구자의 일반적인 연구윤리 문제. 두 번째는 이것을 자료 수집의 단계에서 어떻게 연구윤리를 지킬 것이냐. 이 두 가지 기준으로 이제 분류를 해봤는데요.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연구윤리라고 하면은 연구자의 연구윤리에 대해서는 다 잘 아세요. 그런데
자료 수집 단계에서의 연구 윤리는 잘 모른단 말이죠. 근데 해외에서는 글로벌 스탠다드에서는 자료 수집의 단계에서 연구 윤리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보고서에서는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좀 관심이 없었던 자료 수집의 단계에서의 연구 윤리에 대해서 언급을 한 겁니다. 강은구 박사가 미국의 뭐 글로벌 많은 논문들에서 연구 윤리에 대한 이슈를 정리를 해보니까 크게 연구 윤리는 일반적인 연구 윤리와 자료 수집 단계 연구 윤리로 나눠볼 수 있겠다라는 새로운 시각을 제시를 한 거예요. 자, 첫 번째로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일반적인 연구 윤리 문제는 첫 번째가 변조와 같은 혹은 데이터의 위조, 변조와 같은 그런 데이터나 혹은 실험 관찰 단계에서의 연구 결과 수집 단계에서의 그런 사기성, 그런 데이터 조작 이런 부분이 있겠죠. 그걸 우리가 그냥 참고로 그냥 사기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사기에는 위조, 변조 등이 있다. 이건 다 아시는 내용일 겁니다. 두 번째는 표절이 있어요. 우리가 보통 연구 윤리의 문제를 검증할 때 초보자들에게 편집진들이 가장 관심을 가지셔야 되는 게 표절 부분이겠죠. 학술지 평가에 영향을 주니까요. 그래서 이런 거는 유사도 프로그램으로 잘 잡아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의도하지 않은 표절도 분명히 잡아내서 그거에 대해서 저자에게 수정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된다는 것이고요. 세 번째가 중복게재가 있습니다. 많이들 헷갈리시는데 중복게재는 중복 투고를 말하는 거고요. 자기 표절을 말하는 겁니다. 자, 이것은 본인 연구자가 보통 의도하지 않은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어떤 경우냐면 본인 논문의 논문을 인용하는데 그것을 그냥 무단으로 가져가도 괜찮다고 생각하거든요. 자기 논문을 가져다 쓰더라도 반드시 각주나 참고문헌을 명확하게 달아야 된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각주 이외에도 본문의 내용을 수정해가지고 약간 창의적으로 바꿀 것을 권장을 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원작자 이슈가 있는데요. 자, 대개 어떤 경우에 이런 문제가 생기냐 하면 논문의 작성에 공헌하지 않은 저자를 끼워 넣는 문제가 이 원작자 이슈입니다. 대개의 경우에 그 사회과학 논문보다는 자연 이공계열 논문에서 많은데 연구비를 지원하거나 그런 기관이나 사람에 대해서 감사의 의미로 넣어서는 안 되는데 저자에 이렇게 감사의 의미로 넣어주는 경우가 있는데 절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 그래서 논문의 작성에 관여한 분만 들어가야 된다는 이슈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해상충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논문을 가지고서 특정 회사나 특정 제품을 홍보하는 것처럼 스폰서에 대한 어떤 감사의 의미를 넘어서 홍보의 의미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이런 건 절대 지양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연구 쪼개기 출판 살라미가 있습니다. 많은 경우에 어떤 유혹을 받냐 하면 학위 논문 같은 경우는 이제 논문 지도를 해보셔서 알겠지만 굉장히 방대하단 말이죠. 분량이. 그거를 잘라가지고 쪼개서 한 두 개, 세 개 내지로 잘라서 나눠서 발표하면 안 될까, 저널에. 그런 생각을 하는데 원칙적으로 쪼개기 출판은 안 됩니다. 쪼개기 출판이 안 되는 이유는 연구의 흐름이 잘려나간다는 의미에서 안 되는 것이고요. 만약에 연구의 흐름이 완전히 분리된다면, 그렇죠? 분리된다면 상관이 없겠어요. 근데 가설이나 연구 모형이 같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다른 연구인 것처럼 구분을 돼서 이렇게 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죠. 자, 이제 오늘에서 좀 추가적으로 좀 독특하게 처음 보시는 내용일 수도 있는데요. 자료 수집시 연구의 윤리의 문제 4가지만 설명하고 이 첫 번째 발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료 수집시 연구 윤리 문제에는 크게 4가지가 있어요. 선행의 문제, 선행, 그러니까 베푸는 거죠. 뭔가 어떤 의미에서 이 논문이 누구에게 도움이 되어야 하느냐에 대한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지금 설명이 되어 있지만 논문이라는 것은요, 반드시 실무적으로 도움이 되는 내용이 담아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뭐 그것이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내용이라든지 아니 어떤 기업의 경영에 도움이 되는 내용이라든지 이런 실무적인 도움이 돼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또한 악의적인 내용이 아니라 정말로 진실에 바탕된 내용이 있어야 된다. 특별하게 어떤 것을 매도하거나 호도하려고 하는 내용이 있으면 안 되고요. 도움이 되는, 독자에게 도움이 되는 내용, 정말로 필요한 논문을 써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필요 없는데 자기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그냥 논문 가치나 어떤 그런 사회적인 기여, 공헌이 없는데도 만드는 논문, 이런 건 의미가 없다는 거죠.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논문을 만들어야 된다. 이것이 선행의 원칙이고요. 두 번째가 기밀성 및 익명성의 원칙인데요. 연구에 필요한 설문에 응답한 사람들, 인터뷰 참여자들의 개인정보는 철저하게 보호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논문에 누구를 대상으로 연구를 했다. 근데 그 사람들에 대한 개인적인 정보 이런 것들이 다 드러나고 버리면 그 자체가 연구윤리 위반이라는 것이죠.
세 번째가 연구 참여자의 자발적 동의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연구 참여한 사람들에게는 순수한 동의에 따라서 연구에 참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고요. 본인이 거기에 참여하고 싶지 않았다, 혹은 동의를 받지 않았다라는 그런 그러니까 참여에 대한 반대 의사가 분명하거나 또는 묵시적인 동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연구 참여자들이 혹은 그 연구 대상자들이 거기 들어와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또한 선호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 특별하게 연구 참여자에게 강요해서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공저자끼리도 의견이 다를 수 있잖아요. 근데 다른 공저자에게 주저자가 이 연구 결과는 이렇게 돼야 된다라고 강요해서도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연구 참여자의 자발적인 동의에 따라서 연구 진행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고요. 마지막이 이건 많이 아실 것 같아요. 취약 집단 연구인데요. 연구 대상자가 동의하기 어려운 지적 능력 혹은 굉장히 어려운 신체적 능력을 갖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대표적인 경우가 지능이 좀 박약하거나 중환자인 경우, 특히 어린이들, 유아 이런 대상으로 할 때에는 또 여기 뭐 예를 들면 뭐 전쟁 포로라는 얘기도 나왔는데, 마찬가지로 뭐 수감자들,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 굉장히 취약 집단입니다. 왜? 교도관의 눈치를 봐야 되잖아요. 경찰의 눈치를 봐야 되고, 이런 경우에는 사회적 약자이기 때문에 약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자발적인 동의가 반드시 분명하게 사전에 이루어져야 된다. 확인받고서 해야 된다는 것이고, 나중에 소명할 필요도 있어요. 그래서 대개의 경우에 법적 보호자나 관리자의 사전 동의와 명확한 승인 아래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료 수집 시 연구 윤리문제 이 네 가지가 현재까지 우리나라에서 크게 중요하게 다뤄지지 않아요. 물론 생명윤리 관련해서는 이게 다뤄지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아직까지는 자료 수집의 연구 윤리 문제가 한국에서는 크게 이슈화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 부분, 그 문제가 굉장히 앞으로는 크게 이슈화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논문명 1-1 첫 번째 발표는 이렇게 마치도록 하고요. 혹시 그 토론자분은 지금 여기 접속 안 하신 것 같아요. 혹시 그 플로어에서 궁금하신 점 있으면 질문을 해주셔도 좋고요. 질문이 없으시면 바로 다음 논문으로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기 사회 진행해 주시는 김진환 교수님, 그 두 번째 논문 발표 진행해도 될까요? 예. 김진환 교수님. 제 목소리 잘 들리세요? 수고하셨고, 그 다음에 그러면 이효영 교수님 두 번째 논문 예.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 논문, 두 번째 논문은 그 이효영 교수와 제가 공저해가지고, 이 발표 자료는 이효영 교수님 만드셨는데, 차후 그 아콤스에 투고할 때에는 이효영 교수님과 제가 공동으로 논문을 투고해서 더 잘 정리해서 발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대신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목은 국내 연구 윤리에 관한 연구 동향 분석인데요. 이 초록을 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2000년도부터 2020년까지 최근 20년간 우리나라 국내, 해외가 아닙니다. 국내의 연구 윤리에 대한 동향을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자, 그런데 자, 우선 그래프를 보면서 설명을 하죠. 자, 이 그림 1-1을 보시면 매년 연구 윤리와 관련한 주제가 KCI 등재지죠. 우리나라 KCI 등재지의 연구 윤리 주제로 발표된 논문들을 통계를 한번 내봤습니다. 보시면 언제가 제일 가장 발표가 활발하게 이루어졌습니까? 보시면 2006년도인 거 보이시죠? 2006년에 가장 많은 10건의 논문이 발표가 됐어요. 자, 이때 무슨 사건이 있었습니까? 황우석 사건이 있어요. 황우석 교수 사건이 있었습니다. 예, 황우석 교수 사건이 있었는데, 그때 저도 기억이 나요. MBC PD수첩에서 황우석 교수에 대한 연구윤리 부정에 대해서 이제 그 이슈화를 시켰단 말이죠. 이때 당시에 집중적으로 연구윤리 주제 논문이 발표가 많이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그 전과에 비교하면 엄청나게 급등했다가 다시 1년 만에 또 잠잠해졌습니다. 연구윤리에 대한 관심이 갑자기 사라졌었어요. 사라지기보다 좀 약해졌죠. 그러다가 2012년도에 또 잠깐 또 이렇게 갑자기 또 연구윤리에 대한 관심이 늘어났어요. 이때가 아마 선거가 있었을 거예요. 선거. 제 기억엔 선거가 있었는데, 이때 어떤 문제가 발생했냐 하면 뭐 정치인들 혹은 유력 인사들이 자녀의 그 논문을 자신이 쓴 논문에 자녀를 같이 넣거나, 특히 고등학생 자녀를 논문 저자로 집어넣어서 대학교에 진학하는 스펙을 만들어준다든지 뭐 이런 걸로 굉장히 시끄러웠을 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회적으로
이슈화가 됐을 때 연구에 대한 그 논문 발표 건수가 갑자기 급등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는 거고요. 그만큼 이게 좋은 현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연구윤리에 대한 이슈가 사회적으로 관심을 받을 때는 논문이 발표가 많이 됐다가 또 잠잠해지면 또 적어졌다가 이건 뭘 말하는 거냐? 우리나라에 그만큼 연구윤리에 대한 깊은 어떤 성찰이나 그 깊이, 저변이 그렇게 아직 잘 확정돼 있지 않다. 아직도 앞으로 갈 길이 많다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보통은 일정하게 발표가 돼야 되는데. 그리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연구자들이 연구윤리에 대한 논문을 쓰려고 해도 어느 학술지에 발표해야 될지 잘 알 수가 없어요. 잘 몰라요. 우리나라에도 연구윤리에 관련한 학술지가 없었기 때문에 저희 코디사에서 연구윤리라는 학술지를 창간을 하게 된 겁니다. 해외에도 많지가 않습니다. 근데 굉장히 중요한 이슈예요. 그리고 우리나라에 제가 좀 앞에 좀 설명을 해야 되겠는데 연구윤리에 대한 걸 각 대학이나 연구소마다 굉장히 중요하게 최근에 보고 있어요. 검증도 하고 위원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연구윤리에 대한 교육을 하거나 이거에 대한 어떤 그 지침이나 이런 걸 훈련하는 기관이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서울 교대 안에 작은 센터처럼 연구윤리 센터를 만들어서 정부의 지원 예산을 받아가지고 거기서 이제 교육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죠. KIRD에서도 연구윤리 강사를 양성하는 과정을 진행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안타깝게도 연구윤리에 대한 어떤 깊은 고민을 해보지 않은 분들이 강의를 해요. 본인들도 연구윤리에 대해서 관심이 없거나 아주 뭐 이런 몇 건의 책을 보고서 이렇게 급히 공부를 해가지고 강의를 하신단 말이죠. 근데 연구윤리에 대해서 깊이 연구를 하지 않으신 분들이 강의를 많이 하고 예산을 집행하는 연구 책임자가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너무 안타까워서 우리 학술지가 우리 그 코디사에서 연구윤리에 관련한 그 저널을 창간을 하고 앞으로 우리가 이거를 헤게모니를 우리 학술지가 가져온다면 앞으로 연구윤리에 대한 어떤 교육 사업이라든지 강사 양성 사업 같은 것도 우리 학회에서 진행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저희가 이 연구윤리를 한번 이 학술지 사업으로 발전을 시키게 된 것입니다. 자, 앞으로 그 기존에 예전에 보면 이 논문들이 나온 거 보면은요, 주로 어느 학술지냐면 제가 예를 들면 윤리교육학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윤리교육학회. 윤리교육학회에 이 논문을 투고를 합니다. 근데 윤리교육학회는 일반적으로 윤리를 가르치는 거지 연구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죠. 연구윤리를 가르치는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윤리교육학회 이런 논문이 많이 투고되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학회가 앞으로 연구윤리라는 학술지를 창간했기 때문에 이 논문들을 모두 아우를 수 있다면 굉장히 학술 발전에 도움이 많이 투고되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학회가 앞으로 연구윤리라는 학술지를 창간했기 때문에 이 논문들을 모두 아우를 수 있다면 굉장히 학회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판단을 하게 됐죠. 자, 44페이지 보시면 연구윤리의 동향은 최근 20년간 크게 둘로 나눌 수 있어요. 첫 번째가 개념 연구, 두 번째가 실천 방안 연구입니다. 다 아시겠지만 개념 연구가 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앞으로 우리나라 연구윤리 방향이 나갈 곳은 실천 방안 연구가 좀 더 보완이 돼야 된다는 것이고요. 연구 주제는 뭐 개념, 그다음에 연구윤리가 학문 분야별로 다른 정의로 또 정의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학문 분야별로 연구윤리에 대한 보는 시각이 조금씩 달라요. 예를 들면 교육학에서 연구윤리를 바라보는 관점은 우리 사회학, 경영학, 경제학에서 보는 연구윤리 관점이 좀 다를 수 있어요. 이런 것들에 대한 비교 연구적인 탐색이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실무적으로는 연구윤리 프로그램, 예를 들면 유사도 검사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어떻게 잘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것도 얼마든지 논문 제목으로 될 수도 있다는 것이고 제일 여기서 또한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법입니다. 법. 예를 들어서 대법원, 판례 그리고 심지어는 각 대학의 어떤 징계라든지 처벌 기준 이런 것들도 법적인 관점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요. 연구 주제는 굉장히 다양하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사회과뿐만 아니라 생명공학이나 이공계까지 이 연구 분야를 넓힐 수 있다는 것이죠. 자, 학술지를 보통 기존에 이 연구윤리가 게재된 학술지의 성격을 보면은요, 교육학이 제일 많고요. 자, 학술지 성격. 두 번째는 보건의료. 그다음에 과학기술 분야 논문들. 그다음에 인문사회가 의외로 연구윤리에 대한 연구가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것이고요. 앞으로 우리 연구윤리 JRP 연구윤리 학술지는 이 모든 분야를 다 통합하는 학문 분야에 있어서 제한이 없는 분야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자, 45페이지 보시면 자, 그래서 실천 방안 연구가 개념 연구보다는 실천 방안 연구에 앞으로 집중해야 된다. 왜냐하면 연구윤리 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지 방법론, 그다음에 프로그램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법제도 측면에서 어떻게 관점에서 이것을 잘 실천할 것인지를 실천적인 방안에서 연구하는 그 필요성이 더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우리 사회학 분야가 그동안 개념 연구에만 치우쳐져 있었기 때문에 실천 방안 연구에 앞으로 집중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46페이지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존의 연구들을 보면은요, 대개
연구윤리 일반에 대해서만 언급을 합니다. 일반이라는 거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독창성은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앞에서 말씀드렸던 일반적인 연구자의 연구윤리 위반의 6가지 경우, 뭐 이런 것들, 뭐 표절이니, 뭐 위조니, 변조니, 중복계제니 이런 문제들이 다 일반적으로 다루어졌던 문제들, 이런 것들은 너무 식상한 부분이 있다라는 것이고요. 이제 이런 걸 지양을 하고 앞으로 우리가 어떤 쪽으로 나가야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특히 연구윤리 인식 및 실태 조사는 통계적인 방법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법제도 측면, 법은 계속 변경되잖아요. 그러니까 법제도 측면에서 봐야 되는 문제, 그다음에 프로그램 개발과 활용의 문제, 이 부분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결론을 한번 또 살펴보죠. 자, 이 연구 방법별 변화 추이도 보면 굉장히 다양하게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가 이루어졌던 시기가 2006년도, 이때가 가장 르네상스였습니다. 오히려 그 이후는 점차 굉장히 정체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자, 첫 번째로 보면은요, 연구윤리 교육의 프로그램 개발에 꾸준한 관심을 갖고 이걸 적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연구윤리를 강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프로그램을 통해서 어떻게 잘 적용하고 실천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프로그램도 좋은 프로그램이 나와야 되겠지만 현장에서 혹은 편집 단계, 심사 단계에서 프로그램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연구해야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 사례 분석을 해야 되는데요. 특히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 두 가지 측면에서 연구윤리가 말이죠. 양적 연구의 연구윤리 위반, 질적 연구의 연구윤리 위반, 이 두 가지가 좀 달라요. 그러니까 접근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그래서 양적 연구에 대한 통계를 활용하는 거겠죠. 통계를 활용한 연구에 대한 연구윤리에 대한 실천 문제. 그다음에 질적 연구, 보통 이래 사례 연구 이런 것들에 대한 연구윤리 위반을 보는 시각, 이거 두 가지를 좀 구분을 해가지고 연구윤리를 좀 접근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세 번째로는요. 연구윤리를 전문적으로 강의하고 그걸 심사할 수 있는 연구자의 양성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교수님들 가운데서도 연구윤리만 전문화된 시각으로 연구할 수 있는 그런 환경, 학교나 연구소 이런 환경도 중요하겠지만 연구자 스스로 연구윤리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전문성을 기를 필요가 있겠다라는 것이고요. 네 번째가 연구의 진실성 문제예요. 그래서 연구자 스스로 연구의 진실성 측면에서 문제가 없도록 어떻게 연구윤리를 지킬 수 있는가에 대해서 어떤 그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연구윤리의 국내 연구 동향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고요. 혹시 토론자로 여기 지금 기재되신 교수님, 차성수 교수님 혹시 코멘트 해주실 게 있으실까요? 예, 차성수입니다. 잘 들리시나요? 예, 잘 들립니다. 예, 그 발표 잘 들었고요. 예, 지금 굉장히 중요한 이슈인 것 같아요. 다른 교수님들도 다 이해하시겠지만 지금 사회적 이슈가 발생할 때마다 이 연구 윤리에 대한 컨선이 지금 발생하고 있는데 이렇게 단편적으로 흘러갈 게 아니고 이제 방금 황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시스템을 갖추고 뭔가 체계적인 교육이 가능한 기관을 설치하고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훌륭한 발표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혹시 플로에선 질문이 없으시면 저 다음 논문으로 넘어가도록 할까요? 우리 사회 진행해 주시는 김진환 교수님께 마이크를 넘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황희정 교수 수고했습니다. 황 교수가 최근에 보면 이 연구윤리에 대해서 대단히 관심을 많이 갖고 그다음에 또 연구 과제도 하는 것을 보았는데 그 전반 연구 윤리에 대한 A to Z의 전반에 대해서 잘 정리하고 그다음에 또 발표해 줘서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우리 발표하실 교수님은 김선주 교수님입니다. 여기는 프랜차이즈 매니지먼트 그다음에 운영 전략 한국 학회지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네, 발표해 주시죠.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프랜차이즈 경영 연구, 저는 경기대학교 김선주고요. 프랜차이즈 경영 연구에 대해서 오늘 발표를 하게 됐는데요. 프랜차이즈 경영 JFM의 경영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전월 소개가 있고요. 두 번째는 현재 상태와 발전 방안. 세 번째는 주요
이슈가 되는 문제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널 소개는 이 학회는 원래 이제 독자적으로 운영을 하다가 이제 여기 코디사에 들어온 형태가 되는데요. 지금 현재 연 4회 발간하고 있고요. 3월, 6월, 9월, 12월 코디사 방침의 기준을 따라서 운영을 하고 있고, 다양한 전공의 편집위원과 심사위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코디사 분과 학술지입니다. 그래서 비전은 유통산업과 경영학, 응용학문의 발전, 그 다음에 산업과의 소통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요. 세계 유일의 유통산업과 경영 분야 연구자들의 교류의 장인과 동시에 산학이 함께하는 학회입니다. 이런 특징을 가진 것이 저널 오브 프랜차이즈 매니지먼트 저널의 특징입니다. 현재 상태와 발전 방향은 어떻게 되고 있냐면은, 현재 상태는 처음에 이제 창설은 사단법인 한국 프랜차이즈 경영학회를 창설을 해서 KJFM을 창간했고, 그 이후에 16년에 이제 코디사로 이제 소유권이 이전이 되고, 지금 학회에서 코디사의 학술지 소유권이 이전된 형태로 신규 ISSN 번호가 부여된 상태이고요. 지금은 이제 2018년에 등재 후보지로 선정이 된 이후에 19년에 등재지 KCI가 선정이 된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또한 이제 되게 다양한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 석학들이 참여하는 편집위원회를 구성을 했고요. 그다음에 다양한 네트워크 구성을 하고 있고, 세계 유명 저널 중에 하나인 프랜차이즈 전문 저널로 발전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다음 산업계 인사들도 다양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는 것이 현재 이 학술지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프랜차이즈뿐만 아니라 다양한 학문과의 융합과 교류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주요 문제는 발전 방안은 코디사의 다른 여러 저널들과 서로 융화를 하고자 하는 것이 현재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국내외 해외 연구자를 초빙하고 프랜차이즈 관련 연구자들을 초빙해서 국외 논문 심사위원으로 외국에 있는 심사위원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다음 다양한 학제와 학제 간 연구를 중심으로 지속 가능한 연구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전문 인력을 만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하려고 하는 것이 주요한 앞으로의 주요 문제로 다루고 있고요. 그다음 융합학회로의 발전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타 학회와 공동 학술 대회를 추진하고 해외 학회와도 공동 발전을 학술 대회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다음에 현재는 KCI를 받은 형태인데 이 KJFM도 앞으로 스코프스와 SSCI로 발전하고자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혁신과 모범 사례에 대한 정보와 연구, 프랜차이즈와 관련된 혁신, 모범 사례에 대한 정보와 연구를 제공할 것이며, 다양한 네트워크와 토론을 통해서 독특한 포럼을 제공하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네. 플로어에서 토론 하실 교수님 계시면 질문이나 토론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김 교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네, 예. 감사합니다. 예. KJFHC는요, 이제 작년에 저희가 등재 후보지가 드디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식품이나 보건 쪽 융합 학회로서는 국내 독보적인 학회라고 저희가 자부하고 있고요. 앞으로 더 성장 발전시켜서 세계적인 학술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은데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요. 지금 직영 그리고 제휴 직영 학술지 중에 저희가 제일 마지막에 보시는 바와 같이 식품보건 융합 연구로 지금 이름이 되어 있고요. 등재 후보지가 되겠습니다.
학술지 표지는 예, 다음과 같고요. 초록색으로 되어 있고 지금 홈페이지 화면입니다. 홈페이지 화면 간단하게 보시고요. 이제 중요한 건 요거겠죠. 지금 2015년부터 저희가 이제 논문 투어를 받아왔는데 처음에는 뭐 2편, 4편 이렇게 좀 미미했지만 지금 재작년 같은 경우는 24편 죄송합니다. 24편까지 올라왔고 작년에도 거의 20편까지 논문 투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도 계속 20편, 30편 이상씩 받을 예정이고요. 그래서 뭐 다른 저희 코디사 산하의 학회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세계적으로 이제 월드 클래스의 식품보건 주제에 있어서는 유수의 학술지가 되는 것이 저희 목표이고요. 그래서 이제 내년에 저희가 등재지가 되는 목표를 가지고 열심히 이제 올해도 활동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멀지 않은 미래에 전국에는 이제 SSCI까지 가는 그런 월드 클래스 탑 저널로 발돋움하고자 합니다. 이상 간단하게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혹시 그 지금 차 교수님 발표에 대해서 코멘트나 아니면 문의하실 거나 부분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자, 없으면 1세션에 대해서 대충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제2 세션으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1세션은 연구윤리 부분에 있어서 우리 지금 연구윤리 코디사가 지금 어떻게 보면 관심을 갖고 있는 연구윤리 부분이 모든 학회에 이게 이제 그 파급 효과를 가지고 있다. 그런 차원에서 이제 코디사에서 이 주관하는 연구윤리에 관련된 관심이 일종의 한국 어떤 그 학술 그런 그 서클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이슈 내지는 현안이 되고 있다 이런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차원에서 이제 그 스포츠라든지 또는 프랜차이즈라든지 방금 이제 식품이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알 수 있는 그런 그 기회도 있었고, 그다음에 특히 이제 황희준 교수가 그 연구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그동안 이제 많은 그 관심과 그리고 또 연구를 통해서 이 부분에 상당히 이제 좀 그 깊이 이렇게 그 연구하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리 일반 교수님들이나 연구자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고마운 그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1세션의 연구와 그 다음에 또 전략 부분에 대한 내용을 이것으로 마치고 그리고 이제 제2세션으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방송대에 있는 김병구입니다. 예, 저는 그 동아시아 경상학회지라는 자학회 편집위원장을 맡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매년 이 동아시아 경상학회 발전 전략에 대해서 조금씩 이렇게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간단하게 이 동아시아 경상학회가 어떻게 성장해 왔고 앞으로는 무엇을 보완을 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발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동아시아 경상학회는요, 2013년도에 창간해서 2017년도에 등재 후보가 되고요. 그 다음에 2년 후인 2019년 10월에 이제 등재지가 됐습니다. 예, 그래서 나름 비교적 좀 빠르게 성장해 왔고 앞으로는 조금 무엇이 문제가 있고 좀 더 보완을 해야 되는지 그것들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 그래서 간략하게 2013년 6월에 첫 창간호가 나왔고요. 그래서 매년 3월, 6월, 9월, 12월 30일에 발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문 저널이고요. 예, 한글이라든지 다른 언어로는 하지 않고 영어로만 하고 있습니다. 현재 현황을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국내 경쟁 저널에 비해서는요,
논문이 초창기에는 조금 부족했는데요. 최근 들어서 등재지가 된 이후에는 중급 이상의 논문들이 꽤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국제화 수준도 타 경쟁 저널보다는 비교적 높은 상태를 유지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잼스 도입 이후에 조금 더 이렇게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홈페이지는 모두 영문화도 이렇게 작업이 다 되어 있습니다. 일단 뭐 운영하는 것은 어저께 유 회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코디사와 관련돼 있는 그런 어떤 체계를 잘 따르고 있고요. 특히 이제 논문을 접수하고 심사를 최대한 빠르게 노력을 하고 있는 게 투고자들로 하여금 만족도가 비교적 높은 그러한 상황이 있습니다. 이 2019년 10월 등재지 선정 평가 결과를 보면 저희 동아시아 경상학회가 어떤 장점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어떤 단점이 있는지에 대해서가 좀 객관화가 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간략하게 보시면 평가자 1부터 평가자 7까지 7명의 평가자들이 평가를 해주셨는데 긍정적인 노력에서의 공통 키워드는 국제화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창간호부터 영문 저널로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투고자들 또한 많지는 않지만 매 그 발간호마다 뭐 1명 정도는 이렇게 외국인 저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저자들에서도 다양화가 되어 있고 특히 이제 편집진들도 외국인들로 이렇게 외국 교수들로 이렇게 되어 있다라는 그러한 장점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단점으로는 논문의 질적 제고, 그 다음에 그 논문을 심사하는 심사자들의 심사 내용의 질적 제고 이런 부분이 조금 부족했다. 그리고 아직 신생 저널로서 KCI 인용 지수가 조금 더 이렇게 제고를 해야 될 것 같다라는 것들이 조금 나왔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은 뭐 단기적으로 막 빨리 이렇게 올릴 수는 없지만 특히 아마 다른 자학회도 비슷할 것으로 생각이 되지만 그 심사자들께서 논문에 대한 심사를 디테일하게 하는 교수님도 계시지만 또 그렇지 않은 부분들도 있어가지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조금 심사 내용을 질적으로 좀 올릴 수 있을까라는 게 좀 고민이 되고 있는 편입니다. 그다음에 향후 발전 방안에 대해서 조금 보시면 학회지의 투고율이 아직도 이렇게 막 활발한 편은 아닙니다. 그래서 최근 이제 등재지가 된 이후에는 이렇게 아름아름 이렇게 투고율이 조금씩 상승되고 있고 또 간혹 이렇게 외국인들도 알고선 좀 이렇게 오는 경우도 있는데 아직까지 이렇게 막 논문이 막 많이 투고되는 상황은 아니라서요. 그래서 이러한 이유는 뭐 비교적 짧은 역사하고 아직까지 인지도가 조금 부족한 데 기인한 게 아닌가라는 것들이고요. 그래서 이것들은 적극적으로 콜 포 페이퍼를 이렇게 이메일링을 해서 인지도를 높여나가는 전략을 꾸준히 해야 될 것 같다라는 것이고요. 네, 논문의 질적 제고가 필요해서 그냥 무작정 리젝하기보다는 부족한 부분을 끊임없이 2차, 3차 심사를 거쳐서 논문이 디벨롭 될 수 있게끔 하는 절차가 좀 필요할 것 같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마지막으로 올해나 뭐 계획을 하고 있지만 뭐 확정된 건 아니지만요. 이렇게 스코프스로 등재를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어저께 윤 회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다시피 각 저널의 저널명에 맞는 그런 고유한 영역의 그 논문이라든지 그런 관리를 잘 해야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저희 동아시아 경상학회는 이제 이스트 에이시아 지역의 해외 투고자가 아직 많지 않은 편입니다. 그래서 뭐 이스트 에이시아라고 한다면 중국, 뭐 한국, 일본 이게 이제 메이저 국가들인데요. 중국은 하고 일본 지역에서의
거주하고 있는 연구자들의 투고가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좀 일본 연구자들에게 좀 더 적극적으로 투고를 장려할 수 있는 그러한 방안을 좀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것이 좀 고민을 하고 있고요. 주변에서 혹시 다른 여러 교수님께서 혹시 아시는 뭐 네트워크 있으시다면 좀 알려주시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이메일링을 통해서 논문 투고를 독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것으로써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김용 교수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토론에 김진환 회장님 토론 가능하십니까? 예, 예. 제가 여기 지금 토론자로 들어가 있습니다. 평소 우리 그 김병주 교수 옆에서 지켜볼 때 경상학회에 대한 그런 관심이라든지 아니면 실제 그 운영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시간을 투입하고 있고 그다음에 열심히 하고 있다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뭐 특별히 논평한다기보다 이제 생각하고 있는 부분은 이 타이틀이 보면 그 동아시아 East Asian Journal of Business and Economics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아시아 그 지역에 있어서의 연구자들 또는 교수님들의 그런 그 경영과 경제 부분에 관련된 그런 논문을 많이 이제 취합해서 수록할 수 있으면 학회제의 그런 퀄리티나 아니면 저명도라 할까요? 그런 게 이제 높아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중에 이제 그 메일링을 통한 이런 교수님들의 확보 그리고 지속적으로 이제 투고를 갖다가 이제 독려하는 이런 방법이 이야기될 수 있고 안 그러면 이제 각각의 홈페이지 들어가면 대충 그게 있으니까 중국은 조금 약하지 싶은데 일본 같은 경우만 해도 홈페이지에 가면 이메일 주소가 있고 이러니까 거기에 이제 어떻게 보면 무작위로 저희들도 보면 이게 외국에서 오지 않습니까? 학회지에서 그런 식으로 한번 새로운 어떤 그런 외연을 확대하는 투고자들의 외연을 확대하는 그런 노력도 조금 지속되었으면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네, 김진환 회장님 토론 감사합니다. 혹시 플로어에 질문이나 예. 아니면 의견 있으신 분들 말씀해 주십시오. 없으시면 첫 번째 논문 발표를 마치고요. 두 번째 논문은 JMM 등재지 이후 성장 전략에 대해서 서은기 교수님이 발표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제융합경영학회 JMM의 등재지 선정 이후 성장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특히나 2021년에 중점 추진사항에 대해서 발표를 하게 된 서은교라고 합니다. 먼저 제가 국제융합경영학회지 쪽에 작년 이제 11월부터 새롭게 김태준 교수님과 같이 참여를 하게 됐고요. 기존에는 이제 김태준 교수님께서 혼자서 국제융합경영학회지를 전체적으로 다 관리를 해 오시고 계셨는데요. 11월 이후부터는 저도 서브 에디터로 참여를 해서 김태준 교수님을 모시고 국제융합경영학회지의 운영을 좀 더 풍성하고도 그리고 좀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같이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서브 에디터로서의 JMM에 대해서 저도 사실은 이제 2달치밖에 안 돼서 잘은 모릅니다만 아는 한도 내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JMM은 저널 오브 이코노믹 마케팅 앤 매니지먼트의 약자로서 저는 경영학 전반에 대해서 다루고 있고 영문 논문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3년에 처음에 창간호로 해서 2014년부터 쭉 했고요. 그리고 2018년에 총 이렇게 3월, 6월호에 4편, 9월호 3편, 그리고 12월호 5편을 게재하면서 KCI 등재에 대한 평가를 받아서 2019년부터 KCI 등재지로서 저널의 명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9년부터 계속 쿼터리로 3월, 6월, 9월, 12월에
꾸준하게 3편, 4편, 그리고 많을 경우에는 6편 정도 게재를 하는 편이고요. 2020년도에도 평가를 받았을 때 등재를 유지하는 걸로, KCI 유지하는 걸로 판정을 받았고요. 그래서 2021년에도 그렇게 계속 안정적으로 유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2020년에는 3월호 5편, 6월호 4편, 그리고 9월호 3편, 그리고 12월호에 현재 4편 정도를 게재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는 한 4편 정도 지금 매번 싣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JMM 같은 경우에는 등재지 선정 이전에는 좀 이런저런 어려움들이 많이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특히나 영문 저널이고, 그리고 아직 그 등재가 안 된 상황이다 보니까 특히나 이제 인지도가 낮다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많은 어려움이 있어서 상당히 어려웠었는데요. 어쨌든 등재지가 선정된 이후로는 양적으로도 그렇고 질적으로도 조금 안정화가 되어가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제 코디사 쪽에 지원하시는 이제 그 논문을 투고하시는 많은 연구자분들께서 어쨌든 영문이라는 거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좀 높은 벽을 느끼시는 케이스들이 있는데요. 저희는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좀 완화시키고 좀 더 수월하게 접근하실 수 있도록 영문 논문 교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서비스를 좀 지원을 하고 그런 것들로 인해서 질적 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좀 안내하고 권장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같이 했었던 12월호 같은 경우에는 국내 저자분들도 있지만 해외 저자분들도 일부 있는 것으로 저희가 지금 상황은 그렇고요. 아직 뭐 해외 저자가 절대적인 다수는 아닙니다만 해외 저자를 점차 늘려가는 방향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2020년 3월호부터는 저희 그 영문 교정 확인서라는 것을 받거나 그 영어권 저자들과의 공동 연구 및 투고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외국인 저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투고비를 이제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 페이버를 줌으로써 그 외국인 저자들이 보다 더 많이 저희 저널에 퍼블리시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직까지는 잼스 시스템 상에서 쓰고 있고요. 그리고 아직까지 저희 학회 자체의 가입 회원 수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제 영문으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특히 편집위원 및 그 심사위원 수도 매우 부족합니다. 그래서 모든 심사가 영문으로 나가고 그거에 대한 편집 모든 것들이 다 영문으로 하기 때문에 상당히 시간이 걸리고 어려운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이번에 같이 참여하게 됨으로써 좀 더 질적 재고를 높이는 데 노력을 하려고 하고요. 또 뭐 학회지 성격 그리고 이름 이런 것들에 맞게 앞서 이제 발표에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저희 저널 같은 경우에는 경제 그리고 뭐 경영, 마케팅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융복합적 성격을 좀 강화할 수 있도록 저널에 그 퍼블리시하는 논문들의 주제에도 조금 더 신경을 쓰고 그리고 다양한 배경의 전공자들도 보다 적극적으로 포섭을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여러 어려움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특히나 이제 기존에 이제 아직까지는 이 JMM이라는 저널 자체가 인지도가 아직은 많이 부족한 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어떻게 보면 타 저널에서 좀 도움을 주시는 부분 아니면 개인적인 어떤 네트워크나 소개를 통해서 투고하시는 경우들도 아직은 많이 있고요. 그리고 간혹 다행인 것은 한번 투고하신 분들께서는 JMM에 지속적으로 투고해 주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어쨌든 저희가 아직은 투고 논문이 부족한 상황이고 이것을 보다 증가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좀 부탁드리고 싶은 부분은 기존에 도움을 받았던 자매학술지 그리고 거기서 이제 같이 도움을 주셨던 회원님들 이런 분들을 통해서 많이 좀 도움을 계속 요청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자매학술지에서 탈락한 논문들
를 저희 쪽으로 보내주시거나 이러면 저희가 자체적으로 좀 논문 수준을 향상시켜서 다시 뭐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저희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도 좀 준비를 해서 논문 질적 성장도 추구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이제 가장 오늘의 말씀드릴 내용의 핵심인 것 같은데요. 2021년부터는 저희가 쿼터리에서 이제 바이먼슬리로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윤명길 회장님이랑도 합의가 되어서 앞으로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요. 원래는 월간으로 하는 것도 고려를 하다가 너무 급격하게 먼슬리로 가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다고 판단이 되어서 현재 이제 격월로 해서 현재 이제 12월홀은 출간이 되었고 2, 4, 6, 8, 10, 12 해서 1년에 6회를 발간하는 걸로 일단 양적 성장은 하는 것으로 2021년을 원년의 해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2명의 에디터 체제, 그래서 에디터인 치프는 김태준 교수님이 하시고 그리고 서브 에디터는 제가 해서 뭐 체계성도 가져가고요. 둘 간에 지금 R&R에 대해서는 서로 이제 논의를 대부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김태준 교수님을 잘 모시고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뭐 즉시성이라든지 충실성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보강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제 논문 투고를 타진하는 비회원 교수님들 같은 경우에는 영문 논문 교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좀 도움을 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비영어권 투고자들에 대해서는 영문 교정 확인서를 받거나 영어권 저자들과의 공동 연구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다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직 JEMM은 아직은 지금 태동기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저희 자매지들 그리고 특히나 앞서 먼저 나가 있는 뭐 벌써 완전히 자리를 잡은 저널들을 따라갈 것이며 저희 많은 도움을 좀 필요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학술지 발전에 도움이 될 만한 어떠한 뭐 상황, 어떤 뭐 좋은 연구자들, 좋은 논문 아니면 여러 가지 좋은 말씀 언제든지 저희 다 경청할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기탄 없는 의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제 발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토론에 차성수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차 교수님? 예, 잘못습니다. 말씀해 주시죠. 예, 서 교수님 발표 말씀 잘 들었고요. 명견만리에서 서 교수님 강의를 한번 들은 적이 있는데, 네. 학회에서 뵙게 돼서 영광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얼굴을 좀 배웠으면 더 좋았을 텐데. 네. 일단 뭐 JEM은 지금 작년까지는 쿼터리로 하다가 이제 올해부터 바이먼슬리로 시작을 하셔가지고 이 양적인 이제 성장이 이제 굉장히 급격하게 팽창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저희 학술지 제목이 이제 국제, 융합, 경영 이런 것들이 아우러지는 학술이기 때문에 또 경영 파트에서도 마케팅, 재무, 인상 여러 가지 파트가 있지 않습니까? 다 아시겠지만 그래서 이게 뭐 자칫하면 너무 다양한 주제의 이제 투고자들의 다양성으로 인해서 좀 학술지 관리가 어려울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품질 관리가 좀 힘들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좀 더 세심하게 관리해 주시면 정말 이제 훌륭하고 세계적인 학술지로 발돋움을 할 수 있으리라고 저는 믿어 의심찮고요. 지금 서 교수님 발표하신 거 보니까 충분히 관리가 가능하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발표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토론 감사합니다. 플로어에 혹시 질문이나 아니면 조언 주실 분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으시면 두 번째 논문을 이렇게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아까 서원재 교수님 발표를 하셨고요. 논문 2-4 4차 산업 맞죠? 4차 산업학회의 국제화 전략에 대한 논문 발표를 하시겠습니다. 김기란 교수님
가능하시죠? 준비되셨습니다? 네, 준비됐습니다. 네, 네, 잠시만요. 그럼 시작해 주시죠. 네. 네, 저희가 어저께 임병기 회장님께서 잠깐 언급해 주셨는데요. 이번에 4차 산업, 한국 4차 산업 학회가 이제 설립이 됐고요. 올 3월부터 이제 4차 산업 리뷰라고 해서 Fourth Industrial Review라는 이제 저널이 이제 창간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요 FIR 저널이 어떻게 하면은 잘 성장할 수 있을지, 그리고 이 학회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간략하게 조금 이렇게 안내하는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한국 4차 산업학회는 이제 방송대 김진환 교수님께서 회장을 맡고 계시고요. 그다음에 제가 이제 편집위원장을 맡게 됐습니다. 그래서 한번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학회는 작년 12월에 설립이 됐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학회 저널 홈페이지가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회 홈페이지 도메인도 이미 구매를 했고요. 그래서 홈페이지 주소는 www.fir입니다. 그래서 뒤에 저널 첫 글자 이니셜을 따서 fir.or.kr로 이제 예정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3월호에 좀 논문이 이제 발간이 돼야 되니까 혹시 코디사 저널에 투고된 논문 중에 조금 리젝 당한 논문이거나 혹은 좀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되어 있는 연구 주제인 논문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조금 토스해 주시면 적극적으로 게재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조금 퀄리티가 안 되더라도 이렇게 초반에는 조금 이렇게 발간하는 게 중요하니까 많이 도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국제 학술지로 발전할 수 있을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한다면 아직까지 정확하게 정의된 그런 학명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그래서 근데 일반적으로 4차 산업혁명이다라고 한다면 저희 코디사의 인공지능 학회도 있지만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여러 가지 산업 전반에 미칠 수 있는 그러한 영향들을 이제 살펴보는 거죠. 보시면 4차 산업혁명은 크게 4가지 부분으로 볼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첫 번째는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과학기술 혁신이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걸 기반으로 해서 경제와 산업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고용과 노동에도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요. 마지막으로 사회 전반적인 부분과 윤리적인 측면에서도 4차 산업혁명은 매우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과학기술 혁신에서는 디지털 연결성, 이러한 관련된 주제도 있을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렇게 지능화 기술이요, 제품과 서비스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로 구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산업 구조를 변화시키고 생태계를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경제와 산업 부분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이슈가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고용과 노동인데요. 특히 여러분 4차 산업혁명 되면서 일자리가 위기가 있다, 위기인 반면에 또 새로운 어떤 직업이나 직군들이 창출되고 있다, 이런 공존하는 그런 이슈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 그래서 4차 산업혁명 학회지에는 이러한 주제들 또한 포함이 되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회와 윤리적인 측면에서도 되게 중요한 이슈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회 혁신과 관련되어 있는 주제,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어떤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되어 있는 주제는 정치, 사회, 경제, 문화 모든 전반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일반 경제 생태계와 관련되어 있는 분야를 모두 포괄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술적인 측면, 그 다음에 사회 변화적인 측면, 이런 것들을 아우를 수 있는 저널을 만드는 게 어떤 저희 그 FIR의 어떤 목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측면 이런 FIR에서의 어떤 그 논문의 주제는요, 여기 나와 있듯이 뭐 정치, 사회, 문화, 경제, 경영, 기술 모든 분야 융합적으로 할 수 있는 연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어떤 저희의 그 FIR의 그 목표는요, 그러니까 본 글로벌, 태어나서부터 어떤 국내 지향 저널이 게 아니라 조금 해외 학술지로서 처음부터 목표를 그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그 검색을 한번 해봤거든요. 전 세계적으로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되어 있는 학술지가 있는지 없는지를 봤더니 딱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더스트리 4.0이라는 이제 해외 학술 저널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외에는 이제 거의 아직까지는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좀 선두적으로 조금 이슈화하면서 선두화 돼가려는 목표로 조금 이렇게 학회를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조금 빠르게 정책하기 위해서 코디사의 여러 학술지들의 편집위원님들하고 교수님들의 관심이 좀 많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아까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조금 그 추가된 논문들 중에 조금 이렇게 약간 부족한 논문이나 그런 논문들은 저희 쪽으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좀 더 잘 가꾸어서 좀 이렇게 논문으로 잘 만들어서 게재를 하려고 많은 노력을 할 테니 많은 좀 노력을 도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토론에 대전과학기술대학교 황문영 교수님 모시겠습니다. 황 교수님. 네, 반갑습니다. 네, FIR 참가 축하드리고요. 저도 스마트 생산 물류 쪽으로 연구하는 한 일원으로서 더더욱 반가운 얘기입니다. 앞으로 열심히 참여해서 이 FIR이 원래 목표로 하는 쪽으로 잘 나아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플로어에서 응원이나 아니면 제안을 해주실 분 있으시죠? 없으시면 제가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서 이 세션을 마치겠습니다. 아무래도 국가자학회들은 목적도 같지만 그만큼 고민도 같은 것들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함께 연구하고 함께 이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노력을 하면서 코디사의 직영학술지들의 지원을 받아가면서 우럭우럭 잘한다면 모두 국제적인 학술지가 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합니다. 세션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마이크를 사회적으로 넘기겠습니다. 한 5분. 예, 안녕하세요. 3섹션의 진행을 맡은 방송대의 김병구입니다. 예, 그래서 총 3섹션에는 5개 연구 논문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양해철 회장님께서 발표를 해주시게 되겠습니다. 예. 예, 안녕하십니까. 장안대학교 양학생 교수입니다. 저는 이제 국제융합경영학회를 맡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여기 오면서 그 논문을 녹화를 해가지고 왔거든요. 그래서 그걸 좀 어제 해보니까 되던데 안 돼가지고 그냥 간단하게 발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논문은 코디사 직영학술지들의 그 키워드 분석을 해봤습니다. 사실 제가 이 키워드 분석에 관심이 좀 많은 이유가 뭐냐면 각 학술지들이 목적하는 방향하고 그 실제적으로 그 실적들이 유사한지를 한 번 정도씩은 체크를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었고, 이 아이디어를 저희 딸아이도 저도 같이 연구하고 있는데 공저자인데요. 딸아이에게 이야기를 해서 과거에 JBS에 대한 연구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코디사 직영학술지 전체에 대해서 키워드 분석을 한번 해보고자 한 논문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전개가 될 거고요. 넘어가고. 자, 한국 학술 인용 세균에
등록되어 있는 기관은 총 9,793개입니다. 이 중에서 학회가 파란색으로 보이는 3,896개고요. 그 다음에 대학 부설연구소가 훨씬 많습니다. 5,744개, 일반 기관이 153개로 되어 있습니다. 등록 학술지를 보자면 총 5,816종인데 그 중에서 KCI 등재지가 2,345개, 그 다음에 등재 후보지가 302개, 그리고 일반 학술지가 3,162개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 학술지의 의미를 우리가 생각을 하자면 학술지는 다양한 학문 분야의 이론적인 관심과 실제적인 관심을 비추어주는 거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론적 체계와 연구 방법의 방향을 알려주는 등대이기도 하고 다양한 이론적, 사회적 현상들의 변화에 대한 역사적인 기록물입니다. 자, 이런 이유로 많은 연구자들은 일반적인 학술지 게재뿐 아니라 유명한, 저명한 학술지의 게재를 목적으로 하고 있고 그에 맞추어서 학술지들 또한 좋은 논문집, 여기는 저명한 논문집이 되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코디사 직영 학술지에 주목한 이유는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이제 어제부터 발표된 내용을 많이 보셨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코디사는 양적 질적으로 우리나라 사회과학의 최고 학회로 성장했다고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오늘 이 양양에서 모인 것처럼 코디사의 체계적인 성장 정책이 위에 첫 번째 양적 질적으로 우리가 성장할 수 있는데 기반이 되었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조금 전에 황희준 교수님께서 발표를 하셨지만 코디사가 가지고 있는 엄정한 윤리적 기준 적용하고 가이드라인이 실제적으로 많은 학술지들이 건강하게 발전할 수 있는 데 기여를 하고 있고 그 근간에는 코디사의 직영 학술지들이 있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코디사 직영 자학회, 제2자매학회 등의 현황을 표로 이렇게 모아봤습니다. 물론 4차 산업학회는 여기 아직 안 넣습니다. 다음번 연구 때는 꼭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각 직영학술지들이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있는 목적을 좀 요약을 해봤습니다. JDS는 유통, 물류 및 SCM, 운송, 유통 채널 관리, 유통 혁신 및 정보 기술, 머천다이징 및 공급, 마케팅 및 소비자 행동, 제조, 도매 및 소매와 같이 다양한 복합 및 융합 이슈에 관심을 갖고 있는 학술지입니다. JIDB는 유통산업 및 비즈니스의 모든 측면을 아우르고 있으면서 산업 및 기업 행동, 산업 고용 결정, 산업 정책 결정, 유통산업의 비즈니스, 전자상거래 및 서비스 산업 분야의 과거, 현재 및 새로운 동향을 연구하는 학술지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JBS는 비즈니스 경제 및 환경 연구를 중심으로 이론적, 개념적 및 경험적 연구를 결합하는 목적으로 출판되고 있습니다. 자폐부는 아시아 금융, 경제 및 경영관리 문제에 대한 최신 이론 및 경험적 연구를 통합하는 창적인 연구 분석 학술지로 아시아와 중동을 포함한 다양한 분야의 연구 결과를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직영학술지들이 목적하는 방향이 유사한 면도 있지만 사실 약간씩 다른 면도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정말로 실질적으로 지향하고 있는지를 보고자 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2014년도부터 저희들이 이제 연구 기준을 2014년으로 잡았는데 이게 이 4개 학술지 중에서 가장 최근에 창간된 기준이 2014년으로 봤기 때문입니다. 2014년부터 2020년까지 JDS부터 자폐부까지의 논문 편수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JDS는 전반적으로 100여 편의 논문을 계속 개개를 하고 있고 JIDB는 2016년 이후 2017년부터 상당히 양적으로도 성장한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JBS는 전체적으로 한 16편에서 21편 정도로 꾸준히 논문을 게재를 하고 있고요. 자폐부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는 것 같이 2017년 이후 2018년부터 성장하기 시작해서 지금 아주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 현황입니다. 자, 본 연구는 웹크롤링을 시작을 해서 단어들에 대한 빈도 분석과 워드 클라우딩을 했고 토픽 모델링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연도군으로 가중치를 부여한 빈도 분석을 통해 가지고 학술지의 목적과 그리고 실적이 유사한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학술지 키워드 분석은 2019년에 발표된 연구 절차를 운용을 했고요. 프로그램 언어는 파이썬을 이용했고 코디사의 학술지 목록과 게재된 논문들을 크롤링하기 위해서
브라우저 동작을 자동으로 제어하는 셀레니움을 이용한 크롤러를 생성을 했습니다. 자, 빈도 분석 결과입니다. 빈도 분석 결과를 보시게 되면 전반적으로 JDS와 JIDB의 상위권은 약간 유사성이 있고 DBES하고 자폐부는 상당히 좀 다른 특성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워드 크라우딩 결과는 가장 빈도가 많은 것이 크게 나오는 거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그 키워드 분석을 할 때 토픽 모델링을 쓰는 부분은 한계가 좀 있는 것으로 지금 계속 지적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토픽 모델링이 사실 나중에 앱스트랙트 분석이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는 그 리서치 모델을 만드는 데 특성을 가질 수 있고요. 지금 키워드 분석에서도 보시면 토픽별로 어떤 모형들이 숨어 있음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사실 그 키워드 분석에서 가장 그 어떤 방향성을 제시해 줄 수 있는 게 연도별로 그 가중치를 부여한 키워드 분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연구에서는 그룹 1, 2, 3 3개의 그룹으로 나눴는데 그룹은 2014년부터 17년까지 18년, 19년, 그다음에 2020년을 잘라가지고 분석을 했습니다. 그 3개의 그룹으로 나눠가지고 빈도 분석한 결과가 지금 밑에 보이고 있고요. 가중치를 부여한 결과는 이렇습니다. 그 JDS의 경우에는 중복된 키워드를 제외한 전체 키워드 수가 3,009개, 연도군에 모두 포함된 키워드는 52개가 있고요. 연도군에 따라 계속 증가한 키워드는 서브스컬러티 디스트리뷰션 이런 식으로 해서 20개 정도가 연도군에 따라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JIDB는 전체 키워드 수가 1,201개 기간 중에 연도군에 모두 포함된 키워드가 8개, 그리고 연도군에 따라 계속 증가한 키워드는 인디아, 소셜캐리아, 엑스프레스 3개로 나타났습니다. 자, JBS는 전체 키워드가 498개, 모두 포함된 키워드는 2개, 연도군에 모두 포함된 키워드는 2개인데 연도군에 따라 계속 증가한 키워드는 마이크로 파이낸스 인스티튜션하고 마이크로 파이낸스로 나타났습니다. 마지막으로 자폐부의 전체 키워드는 2,508개, 연도군에 모두 포함된 키워드가 55개, 연도군에 따라 계속 증가한 키워드는 베트남과 서비스 퀄리티 2개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림에 보시면 증가한 것들 그리고 감소한 것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분석 결과로 봤을 때 빈도 분석 결과 전반적으로 각 지경 학술지들이 목표하는 방향을 지향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토픽 모델링 결과도 빈도 분석 결과를 상당히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고요. 연도군별 키워드의 가중치를 이용한 빈도 분석 결과도 분석 대상 학술지들이 비교적 목적하고 있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다고 결론 내릴 수 있었습니다. 시사점으로는 JDS는 현재 지향하고 있는 융복합 학술지로서의 그 지속적인 유지가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 JIDB도 상당히 목적이 명확하게 가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분석 결과에 따르면 서비스 산업 분야에 대한 추가적인 관심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JBES는 그 목적에 환경 분야가 들어가 있었는데 그 부분이 나타나지 않은 걸 봐서는 그 환경 분야에 대한 다양한 이슈를 좀 추가적으로 다루면 어떨까라는 제안을 드립니다. 자폐부 같은 경우는 일부 국가들에 대한 관심도가 옛날에 비해서 상당히 낮아지는 것을 의미하지 않을까라고 제안을 하고요. 대표적으로 이제 카자흐스탄 같은 나라들이 후기에 논문을 많이 제출을 했다가 최근에는 이제 그 베트남이 상당히 강세를 보이면서 상대적으로 보이는 기상을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시아의 다양한 국가들의 금융, 경제 및 경영관리에 대한 문제에 대한 이론 및 경험적 연구들에 대한 출판을 위해서 다양한 노력을 하면 어떨까라는 제안을 합니다. 저희들의 연구를 이렇게 마치면서 약속을 하나 드리고 싶은 거는 사실 저희들이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게 국가학술지들이 과연 목표하는 방향과 잘 가고 있는지 또 제휴학술지나 이런 국가학술지들이 지향하는 주된 목적에 현재 실적들이 어떤지에 대해서도 검토해서 각 학술지를 발전할 수 있는 방향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싶은 게 저희 연구하는 방향의 어떤 바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발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토론자는
김진환 교수님이십니다. 네. 예, 예. 너무 추경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 계속 촬영하던가. 오케이. 하여튼, 우리 양 회장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대단히, 유익하고, 그다음에 아주 학회 발전을 위해서 도움이 되는 그런 연구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우선적으로 이제, 우리는 무심코 이렇게 보는 코디사 내에서 여러 학회지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심층적으로 분석을 하고 그걸 갖다가 이제 서로 비교함으로써 어떻게 하면 이게 이제 학회지가 좀 더 이렇게 융합적으로 아니면 집체적으로 이렇게 잘 나갈 수 있을까에 대한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앞서 우리가 이제 전략 부분은 어떻게 보면 향후 앞으로 어떤 이야기지만 우리 이제 기업에서 보면 OJT라고 이제 보수 개혁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항상 현재 어떤 그런 상황을 갖다가 계속 추적하고 그다음에 점검하고 그리고 그걸 모델 뭡니까 교훈으로 삼아서 향후에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 내지는 고민을 해오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양 회장님 발표하신 부분은 지금 우리 학회가 어떻게 지금 나가고 있는지 그리고 이제 문제점이 무엇이고 그다음에 또 앞으로 어떤 제언이 있을 수 있는지 그다음에 또 이걸 서로 비교 분석하는 그런 내용들 대단히 시의적절하고 대단히 중요한 그런 포인트를 지적하시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이걸 바탕으로 해서 앞으로의 어떤 발전 전략이나 아니면 향후에 우리가 이제 어떤 미래 전략 이런 걸 갖다 구축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한마디 할게요. 들려요? 예. 양 회장님? 네. 네. 지금 발표하는 거 들으면서 제가 많이 반성도 하고 또 방향 제시하는데 많이 도움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양 회장님께서 이런 연구 자료를 제가 원하기도 했었지만은 시의적절하게 이렇게 제시를 해준 거에 대해서 이렇게 깊이까지 생각하고 얘기는 안 했는데 너무 고맙다는 얘기 외에는 할 얘기가 없을 것 같아요. 같은 우리 멤버 입장에서 미래에도 그렇고 계속 우리 내부적으로 우리는 계속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객관적인 것이 좀 미흡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주변에서 얘기하시는 분들 의견도 수렴한다 하더라도 한계가 있는데 이런 부분을 과학적으로 이거를 분석을 해서 우리가 어떻게 전개하는 방향을 찾아갈 수 있고 지금 학술지의 문제가 무엇인지 이런 것을 명확하게 이렇게 나타내 준다는 자체가 너무 의미가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지금 발표하는 걸 들으면서 제가 어제도 내가 JDS에서 얘기했는데 JDS에서 저랑 황 교수가 못했던 것이 디스트리뷰션 사이언스에 대한 이거를 집약화하는 것을 못했다는 것을 또 오늘 또 느꼈거든요. 마찬가지로 다른 모든 학술지들이 다 자기의 영역을 독특한 그 영역을 구축해 나가는 게 중요한데 그런 것을 지적을 해준 자체가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지금 외에도 차후에 또 연구가 굉장히 기대가 되고요. 이번에 이 논문이 연구윤리에 게재된다면은 연구윤리 학술지 자체도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이 좀 확대를 해서 다른 코디사 분과학회 학술지까지도 포함해서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아니면 각각의 학술지별로 분석 같은 것도 꾸준히 통계 분석이 가능하니까 또 지금 많이 이게 연구를 했기 때문에 지금 박사과정에 있는 그 친구를 많이 활용해서 연구 활동을 좀 이렇게 코업하면은 우리 학회 발전에도 도움이 되고 또 서로 간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예. 말씀하겠습니다. 예, 발표 감사드립니다. 예, 그 다음에 두 번째 논문이 이제 이상윤 회장님과 김세진 교수님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먼저 제가 학회에 빠진 적이 없는데 수업 때문에 못 가서 정말 죄송하고요. 처음 있는 일입니다. 보고 싶은 여러분들 얼굴도 못 보고 이렇게 연구실에 앉아갖고 발표를 하게 돼서 그나마 다행입니다. 제가 인공지능학회, 한국인공지능학회에 현황서부터 발전 방향 어떻게 할 건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공지능학회는 2013년에 김판진 교수님이 1대 회장님 하시고 그 이후에 서강대학교 김한기 교수님이 2대, 3대, 4대 회장까지 쭉 하셨다가 2020년 작년에 1월 1일부로 제가 5대 회장에 취임을 했습니다. 그 사이에 KJAI 참관을 했고 6월달 12월 그래서 영문으로 두 번 발간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2017년에 한국연구재단에 학회가 정식 등록이 됐는데 우리 학회랑 똑같은 이름의 학회가 있어요. 그건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2020년에 와서 우리 강민수 을지대 편집위원장님이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셔가지고 등재 후보지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년이 지나서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이 얘기인데 역대 회장님이 많이 노력을 하고 수고를 많이 하고 강민수 편집위원장님이 노력을 하셔가지고 여기까지 잘 왔고요. 이제는 논문의 질뿐만 아니라 양 그리고 학회 조직을 좀 더 탄탄하게 하고 지금 시대 자체가 AI 시대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관심이 많거든요. 그래서 좀 더 이 학회를 학자들만 모이는 게 아니고 관련 업계 한 학년이 협동하는 그런 학회로 도약을 해야겠다 해서 작년 12월에 그 고유번호증도 만들고 그다음에 법인 고유번호증 그리고 학회 공식 통장이 그동안 없었는데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밴드로 만들어서 지금 현재 밴드에 가입한 학자분과 연구자 그리고 기업체 임원 다양한 분들이 한 80명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학회를 움직이려면 뭐니 해도 머니가 필요해서 어제 공부를 했는데 그 80명 중에 연회비 5만 원씩 내고 임원 되실 분들은 10만 원씩 추가로 또 내라. 이렇게 해서 정회원 5만 원 내신 분들 중에서 지금까지 이제 뭐 학회 홈페이지에 보면은 조직이 나와 있지만 거의 움직이지 않는 조직이에요. 그래서 살아 움직이는 조직으로 만들기 위해서 부회장, 상임이사, 이사 그리고 각 분과위원장 이런 식으로 업계와 학계로 나눠 갖고 조직을 구축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작년 12월에 업체 사장님이 1,000만 원을 기부를 해 주셔가지고 지금 통장에 1,000만 원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조직을 개편하고 나면 올 1월 말쯤이나 2월 초에 그 산자부에서 출자한 그 한국산업진흥화협회가 있습니다. 한국 그 표준협회 같이 이렇게 정부에서 출자한 그 협회인데 거기 본부장, 센터장하고 다 얘기가 돼서 MOU를 체결하기로 했습니다. 거기에는 그 박사급 연구원이 여러 명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협회 회장님이 산자부에서 내려오신 그 고위공무원인데 그 회장이 뭐라 그러냐면 한국인공지능학회가 작년에 등재 후보가 됐으니까
자기 박사급 연구원들을 편집위원으로 넣어달라. 그리고 논문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러면 그리고 정기적으로 논문을 내게 하고, 그 다음에 정부 용역이잖아요. 산자부산하니까 정부의 AI 관련한 그런 학술 용역 이런 거를 공동으로 같이 하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 그 인공지능 학회에 소속된 교수님이나 산업에 계신 분들, 그 국책 사업에 대한 평가위원 이런 것도 참여도 하고, 그래서 다양하게 교류하기로 합의를 해서 MOU 문구가 다 완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걸 작년에 하기로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잠시 연기가 돼가지고 1월쯤에 하자고 얘기가 돼서 지금 대기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장만 찍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그 정부에서 지원하는 그 큰 단체인 협회랑 제휴를 해서 외연을 넓히고, 그러다 보면 논문이 많이들 쏟아져 나올 것 같고요. 그렇게 해서 2022년에 등재지로 만들고 2025년에는 스코프스까지 도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업체 사장들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기부금을 낸 선례가 있기 때문에 기부금을 많이 받아가지고요. 돈이 모자라는 학회도 지원도 해주고 공동 학술대회를 열었고요. 그래서 온라인으로, 코로나 때문에 그러니까 온라인으로라도 하고, 그래서 같이 나가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갖고 있는 여러분이 각 학술지 갖고 있잖아요. 거기 9페이지에 보면 중점 추진 사항을 말씀드리면, 우리 학회에 고유 마크가 없어요, 로고가. 그래서 BI를 만들 거고, 조직을 다시 재구축을 하는데 분야별 위원회를 편성합니다. 스마트 유통분과, 스마트 물류, 스마트 팩토리, 스마트 팜, 스마트 푸드 서비스, 기타 등등 이렇게 각 분과 위원회를 만들고 위원장을 줄 겁니다. 그리고 회원 커뮤니티를 강화해서 지금 밴드 회원이 현재 지금 80명인데 올해 한 150명까지 늘려가지고 커뮤니케이션을 활성화하고, 그리고 이제 회비 납부 체계를 개편을 해서 이제 이번 1월 말까지 돈을 다 받도록 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협회하고 우리 학회랑 4학년 편집위원들을 2월 달에 MOU 끝나고 나서 다 구축을 합니다. 그리고 국내 논문 심사위원을 확대하고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은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에요. 그 협회에서 정부 교육 프로그램을 우리랑 같이 공동으로 운영하자고 그러니까 우리 계열, 우리 학회 여러분들 교수진으로 모시고, 다른 학회분은 안 모시고 우리 자매 학회분들 교수님들만 모셔서 교육 프로그램을 그 교수님으로, 강사님으로 모셔서 강사료를 빵빵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안 치네요. 그리고 산학 공동 연구과제를 발굴해서 정부 용역을 따가지고 연구 용역 사업을 하고, 거기에서 나온 걸로 또 논문으로도 발표하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코지사에서 하는 학술대에 부지런히 참여하고요. 별도로 그 해외 AI 관련 학회랑 온라인 서밋도 개최를 하도록 하고 유튜브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이제 자금과 인력과 그 다음에 논문 소스가 많이 나오다 보면 2025년에 좀 질을 올려가면서 하다 보면 스코포스로 우리가 그런 경험이 있으니까 윤명길 회장님 좀 도움을 많이 받아갖고 스코포스로 진입하도록 하고, 이렇게 해서 아시아 최고의 학회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아, 예. 참 중요한 얘기 하나 빼먹었네. 우리 네. 한국인공지능학회랑 이름이 똑같은 학회가 대전 연구단지에 있어요. 대덕에. 그래서 이 문제 때문에 윤명길 회장님하고 강민수 편집위원장님하고 얘기를 하다가 결론이 난 것이 뭐냐면, 우리가 아까 그 2017년에 연구재단에 우리가 먼저 등록을 했잖아요.
등록을 했기 때문에 우리랑 이름 똑같은 그 다른 학회는 한국인공지능학회라고 하는 그 학회는 연구재단에 들어오려면은 등록되려면은 이름을 바꾸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표 등록이다 뭐다 추가로 이런 거 할 필요 없는 걸로 결론이 났습니다. 이상입니다. 끝났습니다. 저는. 네, 감사합니다. 예, 네. 이 발표에 대해서 서은극 교수님께서 토론자신데요. 어떻게? 네. 네, 일단 이상윤 회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너무 많은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어디서부터 어떻게 뭐 제가 감히 평을 한다는 건 말이 안 될 것 같고요. 일단 가장 중요한 세 가지를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저희가 일반적으로 저희 타 학회 타 저널에서 고려하던 바보다 훨씬 더 한 차원 높은 고민을 해주셨는데요. 자금, 인력, 논문이라는 어떻게 보면 저희 모든 저널에서 고민하는 것들 이상으로 크게 고민을 하신다라는 것을 느꼈고요. 역시 그 코디사 모임에 한 번도 빠지지 않으신 그 공력을 보여주셨다는 걸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회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사실 저희가 좋은 논문을 통해서 저희가 학회가 지속적으로 발전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에는 좋은 인력이 있어야 되는 부분, 그리고 그에 따르는 자금도 있어야 된다는 것도 무시할 수 없는 것은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 차원에 있어서 좋은 인력, 아까도 말씀드린 뭐 정부 관계자분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나올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들,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교육 프로그램들,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문어발처럼 연결이 잘 되어서 지금 어떻게 보면 인공지능 학회를 보다 더 폭발적으로 성장시킬 수 있는 좋은 어떤 그 모멘텀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내년도, 올해죠, 2021년도, 그리고 계속해서 인공지능 학회가 정말로 잘 발전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그리고 저희 코디사 모든 학회들이 인공지능 학회를 잘 벤치마킹 삼아서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발표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혹시 뭐 플로어에서 뭐 궁금하신 점 뭐 있으신가요? 예, 없으면 예, 이것으로 마치고요. 네, 다음 논문 하나 건너뛰고 3-4 논문, 국내외 연구윤리 현황과 부정저자 해결 방안 연구와 관련돼서 차성수 교수님께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일지대학교 차성수입니다. 네. 먼저 이렇게 훌륭하신 교수님들 앞에서 발표하게 된 걸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하고요. 지금부터 간단하게 국내외 연구윤리 현황,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부정저자 관련 해결 방안에 대한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릴 내용들은 지금 여기 계신 뭐 학술지 회장님들이나 편집 책임자 교수님들은 뭐 워낙 잘 알고 계시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간략간략하게 핵심 위주로 말씀드리고 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또 점심 시간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통 저희가 이제 논문을 쓸 때는 각 그 연구자들께서 고유한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고 상호 보완적인 방법으로 연구를 해야지 연구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보통의 경우는 다수의 저자가 참여해서 연구를 하는 것들이 이제 보편적이고 효율적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연구자들 간의 업적 경쟁, 대학에서의 양적 위주 평가 시스템, 성과지상주의 사회 분위기 등으로 인해서 이제 연구 윤리를 저버리게 하는 유혹을 받고 있죠.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국가별로 연구 윤리에 대한 내용과 한국의 상황을 살펴보고 그 중에 이제 한국에서 가장 심각하게 그리고 보편적으로 실행되고 있는 연구 윤리 위반 행위인 부당 저자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습니다. 먼저 국가별 현황입니다. 먼저 미국을 먼저 말씀드리면요. 미국의 연구 부정 행위 유형에는 가장 보편적인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위조, 변조, 표절, 보통 이거 FFP라고
이야기하는데, 자, 이 미국 같은 경우는 이 연구 부정 행위 범위가 굉장히 협소합니다. 그 이유는 적용 대상을 굉장히 엄격하게 해놓고 제재를 강력하게 하기 위해서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연구 부정 행위는 다음에 요건을 갖춰야 하는데요. 연구 관행에서 상당한 이탈이 있어야 되고 의도적이고 인지하에 무모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증거에 기반해서 입증되어야 한다라는 것이 요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영국 사례인데요. 영국에는 이제 연구 진실성을 전담하는 민간 기구가 있습니다. UK 리오라고 해서 그 UK 리오에서 정의하는 부정행위 유형은 다음과 같은데요. 위조, 변조, 표절, 그 외에도 이제 데이터의 잘못된 표현 등등 이것보다 훨씬 더 범위가 광범위합니다. 또 그거 말고도 이해상충의 미신고, 부당절차 표시, 연구 수행 과정에서 절차 위반도 연구 부정행위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독일인데요. 독일 같은 경우는 이제 연구의 자유가 헌법의 기본 법령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인 위해가 될 수 있는 과학적 행위는 제한되고 있고요. 과학 내부의 규범과 연구의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적 규범 사이에 관계가 아직 잘 규정은 되어 있지 않다라고 합니다. 다음은 캐나다인데요. 캐나다는 보시면 굉장히 그 연구 진실성 정책 위반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중에 뭐 기본적인 거 제외하고서라도 중복 출판, 자기 표절, 부당 저자, 부적절한 감사의 글, 뭐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됩니다. 자, 호주 같은 경우가 약간 좀 특이한 경우인데요. 호주는 지금 책임 있는 연구 행동을 위한 호주 강령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 부정 행위에 이제 고의적, 무모한 또는 태만한 강령의 심각한 위반으로 정의를 하고 있으며 그 행위들이 아래에 8가지가 있는데요. 그 밑에 쪽에 보시면 연구 훈련생의 연구 행동에 대해서 적절하게 지도하지 않은 경우도 이런 강령 위반에 해당이 되고요. 그리고 동료 평가, 피어 리뷰에 있어서도 동료 평가에 실패하는 경우도 강령 위반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자, 다음은 이제 한국의 경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2020년 연구에 따르면요, 2019년 기준 전체 대학의 거의 99%니까요, 거의 대부분의 대학들이 연구 윤리 규정을 제정하고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그 연구자들의 의식은 이 기준을 따라가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고요. 연구 윤리 규정에 적시된 행위 유형은 위조와 변조, 표절, 그 다음에 부당저자 표시가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자, 최근 5년간 부정행위 의혹 사건 판정 유형은 가장 많은 건수를 차지한 210건, 37%에 육박하는 210건이 이제 부당 저자고요. 그 다음에 이제 표절, 기타 순으로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처분의 경우에 있어서도 중징계도 물론 뭐 13% 차지하고 있지만 감봉이나 견책 등 이 경징계도 오히려 더 많다라고 지금 조사가 되고 있고요. 부당저자의 유형을 보면요, 아시는 바와 같이 미성년, 특히 이제 고등학생 자녀들을 공저자에 포함시켜서 이제 대학 입시에 유리한 포지션이 가져갈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들이 이제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고 있고요. 아까 저희 왕 회장님 같은 경우는 자녀분이 지금 박사 과정이시기 때문에 여기에는 포함이 안 되고요. 자, 그리고 이제 2018년 7월에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왓셋, 이 가짜 국제학술 대회에 우리나라 뭐 서울대뿐만이 아니고 유수의 대학 이제 연구자들이 수천 차례 참여했다는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굉장히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었었죠. 그리고 최근에도 뭐 미성년 공저자, 부실학회 이런 결과들이 계속 발표가 되고 있고 사회적인
관심을 갖게 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부당 저자에 대한 이유는요. 첫 번째로 논문 실적을 올리기 위한 연구자들의 압박감, 그리고 부당 저자 표시에 대한 안이한 인식, 그리고 연구자 간의 이제 온정주의, 그리고 윤리에 둔감한 연구 문화, 미흡한 제재 조치, 그리고 시스템의 미흡 등을 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부당 저자 표시에 대해서 근절하기 위해서 어떠한 대안이 있을지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당 저자의 원인은요, 이제 문학 작품 같은 경우는 그 저자를 특정하는 게 명확하죠. 근데 사회과학이나 이 과학 분야에 대해서는 보통의 경우 연구가 여러 사람에 의해서 협업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특히 임상 연구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자들이 모여서 협업을 하기 때문에 사실 그 한두 명으로 저자를 특정하기 쉽지가 않죠. 이 저자에 대한 역할은 연구 분야별로 다를 수가 있고 같은 분야라 하더라도 국가별 문화의 차이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자, 부당 저자의 타입인데요. 다 아시는 거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그 부당 저자를 야기시키는 권한 오용은 의식적으로도 결정이 될 수 있지만 부지불식간에 무의식적으로 또 많이 행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자, 2015년에 라자스카란의 연구에 의하면 의학대학원 연수생들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여기 뭐 내용들은 많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잘 몰라서 명예저자라든지 이런 부정저자의 발생 확률이 올라간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지하고 연구 부정, 그중에 이제 부정 저자에 대한 오류를 범하는 경우도 있지만 인지하지 못하고 저지르는 경우가 상당수다라는 것이 이 연구의 결과이고요. 자, 그래서 자, 그 전에 이제 연구 부정행위, 연구 부적절 행위 원인에 대해서 이제 한국연구재단 2020년 결과를 보시면 연구자 간 치열한 경쟁, 업적평가, 성과지상주의가 굉장히 심하다라는 것은 80%의 연구자들이 다 인증하고 있습니다만 연구윤리 관련 교육 인프라, 예방 시스템이 부족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30% 정도밖에 지금 동의를 안 하고 있다라는 것이 문제인 거죠. 사실은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낮은 비율을 보이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우리나라도 이제 국가 차원의 위원회, 기관을 설립하고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연구지원 기관, 대학 및 연구기관, 연구자들에게 전파해서 이 연구윤리, 특히 부당 저자에 대한 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해야 한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 간단하게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5 연구윤리 가이드라인 수립, 윤리적 법적 측면을 중심으로라는 논문으로 권희승 교수님하고 권호택 교수님께서 연구하신 논문을 발표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권희승입니다. 네. 저는 가톨릭 관동대 의료경영학과에 있고요. 저하고 같이 이 주제를 작성하신 권우택 교수님께서는 좀 일이 있으셔서 제가 권우택 교수님 목까지 대신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발표 주제에 앞서서 저희 그 주맵 JWMAP 한국복지융합 복지융합학회인데 요 학회를 아까 그 윤명길 회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올해 1월 1일부터 웰빙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한국 웰빙 융합학회가 됩니다. 그래서 복지 개념 이외에 또 보건의료, 또 뭐 간호,
또 무슨 이런 또 복지, 또 웰빙 이런 전반적인 내용을 추가를 하고 그 외에도 또 권우택 교수님도 또 합류가 되시기 때문에 환경의 영역까지 넓혀졌다. 그래서 우리 그 복지 융합 학회보다는 웰빙 융합 학회가 훨씬 더 범위가 넓고 더 다양한 학문을 수록할 수가 있고 좋은 학회지로 될 수가 있다,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또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제가 그 작년 1년 동안 그 주맵 한국복지융합학회 회장이었었는데 이번에 그 권우택 교수님을 영입을 해서 권우택 교수님이 회장님이 되시고 저는 편집장으로 내려가게 돼서 오히려 우리 그 한국 웰빙 융합학회로서는 더 좋은 분을 모시게 됐고 더 외연이 확대가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발표를 하겠습니다. 한국 웰빙 융합학회, 먼저 저희 그 학회가 기본적으로 그 컨버전스, 융복합을 기본적으로 하는 그 학회입니다. 거기에 영문으로 하게 되고 또 최근에 또 윤리적인 측면도 또 추가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에 처음 2편이 수록이 됐고요. 2019년도에 한 10여 편, 그리고 작년이죠. 2020년 한 10여 편. 그래서 올해 2021년에 등재 후보지를 도전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본 발표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연구 윤리 가이드라인 수립이라는 제목이고요. 윤리적 법적 측면이라는 내용으로 발표를 하려고 하는데 어느 주제를 할까 좀 고민을 하다가 바로 이게 보건의료까지 포함을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생명윤리까지 확대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연구윤리가 또 시대의 흐름이고 또 정초고 또 새롭게 출발하려고 하는 학교이기 때문에 이런 주제가 적합하다라는 판단이 들어서 연구윤리 가이드라인이라는 이런 제목으로 연구를 하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첫 페이지에 그래서 연구윤리 가이드라인 수립, 그래서 처음에 그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기관 내 임상시험위원회, 아까 어떤 교수님도 말씀 잠깐 하셨습니다. IRB라고 우리 교수님 다 아실 겁니다. 그러니까 생명윤리에 관한 사람의 신체, 또 신체 소중한 정보, 또 유전체, 또 어떤 미성년자 등등 관련 연구를 할 때는 어느 기관 또는 대학 내 IRB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바로 그 기관 내 임상시험위원회 IRB의 개념부터 진행을 하겠습니다. 네,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이제 우리 자료집으로 보시면 89쪽이 되시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인데 좀 이제 앞에 좀 약간 서론이 좀 길었는데 좀 핵심적인 포인트만 빨리 단시간 내 요약만 말씀드리겠습니다. 89쪽입니다. 네, 그래서 이 IRB에 관련된 크게 법률은 우리나라에서 두 개입니다. 하나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이고 또 하나는 약사법입니다. 근데 주로 그 좌측에 있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여기가 주로 적용이 된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특히 거기 그 첫 줄에 있는 것처럼 인간 또는 인간 유전체 생명과 관련된 연구를 할 적에 기본적인 연구 윤리비 안전이 확보가 돼야 된다는 것을 기본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 둘째 쪽 바로 90쪽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그 정보 보호와 관련됩니다. 아까 황희준 교수님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하셨는데 문제는 이 정보가 동의가 됐느냐, 그리고 미성년자를 대상할 때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이 정보를 동의했을 때 어떻게 보상을 해줄 것이냐, 이 관련 이런 검체를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이런 이슈가 있습니다. 네, 그 다음 바로 아래 페이지에 문헌적 근거로 유전체 코호트 연구,
주로 생명윤리는 교수님들이 더 잘하시는 것처럼 장시간 시간을 가지는 그 런지튜드 스터디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코호트 연구를 하게 되는데 여기 상당히 모집을 하게 되고 동의를 하게 돼서 여기서 시간적 흐름으로 쭉 연구를 하게 됩니다. 근데 그런 사이에 이런 그 백지 동이냐 열린 동이냐 또 고지냐 네, 이런 여러 가지 관련이 있는데 아무래도 그 열린 동의, 그 오픈엔디드 컨센트 이런 쪽에 상당히 이제 포커스를 맞춰서 참여자의 인권 권리가 보장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 이제 오른쪽이죠. 91쪽입니다. 그래서 피연구 대상자를 선정해서 윤리적인 문제에서 어떤 이런 그 선택적인 차별, 또 편견, 또 학력이 낮다든지 또 어떤 외모, 또 신체적 구조, 또 성별, 지역, 소득에 대해서 여하튼 차별을 해서는 안 된다. 또 이런 개별 자율성을 존중을 해야 된다라는 이런 원칙입니다. 네, 그다음 그 연구 대상자가 의사 표시가 없는, 지각 능력이 없는 어린이를 대상으로 했을 때 부수로 발생하는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네, 그다음은 92쪽에 이런 연구 윤리에 대해서 우리 학회 내 또 편집위원장, 또 회장님, 또 우리 편집부가 감시를 하게 되겠지만 또 사회적으로도 또 대학 내에서도 공공적으로 감시를 하는 이런 이중 삼중을 통해서 윤리 문제를 확보해야 된다. 이런 이슈를 갖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역시 당연한 말씀이겠지만 인간의 생명, 유전체, 또 개인의 신체적인 정보에 대해서 인간의 존엄성이 보장이 돼야 된다라는 그런 이슈가 있고요. 이런 헌법 또 유네스코 또 이런 관련 규정이 상당히 강화가 되어 있습니다. 네, 또 이런 윤리적인 고려사항 이런 건 스킵하고 여기서 그 유네스코 교육과학문화기구에 너무나 교수님 잘 아시는 휴고라는 기관이 있는데 휴고가 휴먼 지놈 오거니제이션이라서 인간 유전체 기구입니다. 그래서 윤리적인 것을 전문으로 담당하는 이런 국제적인 기구가 바로 인간 생명체 유전체에 대해서 관리 감독을 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네, 그 외에도 이런 그 연구 목적, 순전히 우리 같은 학술적 단체에서 학술적인 연구 목적을 위주로 이제 연구를 하게 되는데 이것을 상업적으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공기관의 그런 전자정보, 그래서 학술적인 목적으로만 이용해야 된다라는 이런 이슈적인 문제도 또 부과되고 있고요. 네, 그 외에도 거의 이제 마지막 내용인데 이런 건강 정보에 대해서 그 purchase and 그 sale 그러니까 그 어떤 구입하고 판매하고 그러니까 정보를 구입하고 판매하고 했을 때 이런 내용 그래서 이런 의료 정보의 연구 대상자의 통제권이 부여가 돼야 되고 자신의 정보가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 어떤 목적으로 사용이 되었는지가 정보가 공유가 돼야 된다. 네, 그 외에 이런 기관에서 또 이런 정보를 어떻게 수집 가공하고 있는지 네, 이런 것도 역시 고려가 돼야 된다. 네, 그다음에 세 번째로 이런 정보를 공정하게 또 책임 있게 각 가정마다 마치 식품으로 하면 해석 각 단계별로 규정과 지침이 있는 것처럼 이런 개인 의료 정보도 각 단계별로 공정하고 책임 있는 절차와 단계를 지켰느냐라는 이런 이슈. 자, 마지막으로 이런 그 진료기관, 연구기관 이런 기관에서 이런 정보를 수집하고 가공할 적에 역시 이런 학술적인 목적 위에 기타 목적 사용하는 이런 규정 네, 이런 것을 전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코디사가 점점 이제 세계화가 되고 이제 많은 이제 국내외 언론의 이슈를 받고 있고 뻗어나가고 있는데 항상 그 발목을 잡는 것은 정치인 보더라도 결국은 도덕적인 이슈가 됩니다. 네, 그런 점에서 우리 그 코디사가 또 황희직 교수님께서 또 윤명길 회장님께서 이런 이슈를 들고 또 이것을 우리가 다 같은 교수님들이 또 회장님들이 편집자들이 이런 이슈적인 문제를 윤리적인 문제를 다 같이 이슈하고 공감을 해야 된다는데 공감을 하고 우리 그 학회가 발전하는데 아주 밑거름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간단히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섹션은 그 양혜천 회장님께서 키워드로 분석한 우리 학회 학술지의 연구 분석부터 뭐 인공지능학회 발전 로드맵, 그 다음에 다양한 연구 윤리와 관련되어 있는 중요한 이슈들을 다뤘던 것 같습니다. 이것으로서 그러면 제3 섹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고생하시고 감사합니다.